안녕하십니까. 기사발이 개최하는 33번째 포럼 카이로스에서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연합진학대학원의 기독교윤리학교수 정종훈입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기사발 회원 여러분과 줌으로 참여하시는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가까이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긴장하고 있으며 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 역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대행 체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막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포럼 카이로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특보단장으로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성락 의원님을 강연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성락 위원님께서 강연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성락 의원님께서는 3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외교부 북미국장 겸 육자회담 차석대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육자회담 수석대표, 그리고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서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이시고 북핵 전문가이신 위성락 의원님께서 불확실성 증가 현실과 향후 한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실 때 큰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성락 의원님께서 50분 정도 강연하신 후 40분 정도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유성락 의원님의 강연을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주신 정종훈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시간에 맞춰 모두를 늦게 와서 기다리게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이제 불확실성 시대의 증가 현실과 향후 한국 외교의 방향입니다. 먼저 한국 외교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나를 좀 개관해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그 다음 얘기를 전개해보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최악의 한중관계, 최악의 한러관계를 맞았습니다. 남북관계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북한이 대외 접촉을 일절 단절하고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매진한 데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가 강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도 지극히 대결적이 되었습니다. 성과로 꼽혔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론과 소통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인 유연 조치를 지속했기 때문에 세간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광산 사태 이래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훼손이 되고 동맹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이러한 윤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이다, 또 정통성이 결여됐다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민주적인 개헌론의 자유와 민주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 외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에 보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들어보면 그러한 말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또한 걸맞지 않게 그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북한 북핵 문제, 중국과의 경제 안보 영역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개헌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과도 정부가 추상목 대행 체제가 과연 트럼프 2기의 적절히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대두됩니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전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강화에 주력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미흡했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한 점은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불가피하게도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반작용을 유발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대러 관계가 동시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화되는 미중 대립,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악화 일로에 있는 미러 관계와 맞물려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문제에 더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은 강대강대치로 고도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미국 간의 대화는 완전히 중단되고 극심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영내 대립 구도를 활용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능력이 더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점점 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상황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더욱더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어떠한 조언을 해도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하지 못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이런데도 윤 정부는 대북 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성기, 또 무인기, 또 이어지는 긴장 구조 행위를 불사했습니다. 남북 긴장을 이용해서 비상계엄의 구실을 찾으려 한 게 아니냐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보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경우에 대만 해협 등의 이슈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한중 두 나라 모두 대사가 서로 상대방 나라의 접촉에 제한을 받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주한 중국 대사는 공공연히
한중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이어서 윤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기간 중에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함께 싸운다. 함께 싸운다면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구고 그러한 문구는 러시아가 받아들일 때는 지극히 강한 도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한 달 정도 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가 있었고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김정은을 북한에 초청하는 조치로 대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치고받기식 대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의 러시아 내 활동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는 2024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됩니다. 북러가 동맹을 맺은 지 짧은 기간 안에 혈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사상 최고조로 좋습니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과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대에 정화하여 협력해야 할 필요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현저하게 비협조적이 되었습니다. 대일 정책을 의미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국민적인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해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는 부진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견인해내는 일에도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협력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한 3자 변제가 아주 비근한 사례입니다. 3자 변제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제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도출하려면 일정한 국내 정치적인 의견 수렴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협의하고 여론도 수렴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정부가 직접 제안을 내놓고 밀고 나갔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이 엄존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친일적 발언이나 또 친일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일이 많아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 한일 간에는 라인 야후 사태라든가 독도에 관한 문제, 사도건설 사태 등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한국 외교에 많은 현안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로서 사방에 둘러싸이고 북한의 핵 문제를 안고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유례 없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맹 분야를 보자면 그동안의 문 정부는 동맹 강화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토대 위에 외교 정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동맹을 편의적으로 또 타산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게 될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트럼프 정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국방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국방비 부담이라고 하는 건 제가 방위비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방위비만이 아니고요. 국방비 전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2.8% 정도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GDP의 2.8% 정도인데 이 수치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꽤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은 대체로 2%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2% 이하를 내는 나토 국가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2.8%는 꽤 높은 수준인데도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은 나토에 대해서 5%까지의 국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2.8%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바이든 행정부하고 서명했던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재협상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돈에 관한 문제지만 이 외에 더 큰 문제로서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핵 우산 공약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관해서 보면 트럼프 2기에 북핵 관련 미국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인사 기용을 한 것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 대화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이라는 분이 지금 백악관의 NSC 국가안보 부보좌입니다. 또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임대사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그 특임대사를 맡은 그레넬이라는 분이 평소에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국무부에서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을 담당하는 부차관들의 케빈 킴이라는 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트럼프 1기 때 북한 핵문제 협상 실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규칙하고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미국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은 외교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냉담하고 상당히 강경한 대미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손을 내밀면 김정은은 증강된 핵무력과 강화된 북러 관계로 미국에 대한 입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대미 대화와 협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리와는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나서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미 간의 조율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 사항, 경제안보, 무역, 투자 관련 사항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선거 기간 동안 모든 나라의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취임 직후에 멕시코, 카나다, 중국을 1차 타겟으로 삼아서 관세 압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우리에 대해서도 철강 분야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고 또 추가적인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통상 라인에 기용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반중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주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에게 동참을 요구할 거고 또 한중 경제 관계를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대단히 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경제 견제가 초래할 위기와
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기회가 우리 앞에 엄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미 양자 차원에서도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한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해온 투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 감축 법안 IRA, 그다음에 칩스와 과학 관련 법안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변화시키거나 투자 관련 혜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도 막대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속화할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또 자국 우선주의가 야기하게 될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 정면 대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의를 챙길 것인가 중요한 과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처지에서는 무엇보다도 통상과 외교를 통합하여 다룰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교는 따로, 통상도 따로 그런 방식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경제 안보를 외치고 그런 대응을 한다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조율된 경제 안보 체제는 없었습니다. 북한 파병된 러시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러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미러 간의 고위급 회담이 다가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러 대립과 미중 경쟁이 첨예한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으로서 미국과 보조를 함께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과 대러 정책이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미친 영향을 잘 가늠해서 필요한 대응을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상목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제약점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탄핵과 수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최상목 체제가 한시적 바로적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외적인 권위와 위상의 한계를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완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대행 체제가 나름의 정체성을 갖춰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것이 해제되었고 또 탄핵과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하는 입장에서 들어서는 체제는 이러한 계엄과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체제는 모호하고 어중간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은 최상목 대행 체제는 윤석열 외교를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상목 대행 체제 나름의 외교 정책은 있는 건지 자체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상태를 놔두고 트럼프 2기를 상대로 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후에 한 달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고위급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중국의 부총리가 참석을 했고 같은 기간에 일본, 인도 외무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월 4일 날 이스라엘 총리를 필두로 2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문했고 2월 13일에는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두면은 거의 한국만이 이 상황에서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나마 우리 외교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와 그 이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상목 대행 체제 하에서입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과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 야당과도 소통하고 비정파적이고 초당적이고 국익 위주로 관리 위주로 외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과도 체제를 가급적 조속히 종료시키고 정상적인 정부의 권한을 신속히 넘기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급선무는 트럼프 행정부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국회, 야당,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대처 방안을 추려내고 그럼으로써 과도 정부의 협상 일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슈별 대응을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동맹 안보 관련 이슈라든가 경제 통상 투자 이슈 또 중국 관련 경제 안보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협상하기보다는 이 모두를 포괄적인 협상 대상으로 삼아놓고 전체적으로 주고받기식 거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우리 측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좀 활용해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분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야는 물론이고 트럼프 진영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설득 채널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과 투자 등에서 우리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미국 내 협력을 발굴하고 그들을 활용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에 그 투자한 지역의 주정부,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접촉해서 활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되는 미국 내 소비자 단체라든가 각종 이익 단체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보자면 미국이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어깨너머로 미국 협상이 진행되고 우리는 참여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안보적인 이해가 소홀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한미 간의 협의 체제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 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는 건 좋은데 동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미국 따로, 일본 따로,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네 나라가 서로 미중 대립, 미러 대립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중러에 대해서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미일 중러를 총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전략 속에는 대미 공조 수위는 어디까지고 또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은 어느 만큼인지가 담겨있는 한국형 외교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적대를 하게 될 경우에 한국 외교의 핵심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 등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아세안이나 인도나 중남미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칭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가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은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하고 억지와 협상은 잘 배합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배합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억지 부분이 더 많을지 협상 부분이 많을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지만 아무래나 두 요소는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중국, 러시아와 등지고 중국, 러시아를 북한 편에 가도록 모으는 결과가 오는 의견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정부 2년 반 동안 중국,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중, 미러가 서로 대립 경쟁을 하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도록 또 그러한 협력 영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나 평화 정착은 미, 중, 러의 공통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잘하면 협력 영역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나서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대립했지만 특정한 영역에서 협력한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핵 비확산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핵 구축입니다. 그리고 한중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단절 상태가 만약에 지속되면 그러고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일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국은 자신의 문제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소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는 아주 흔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소외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컨대 한반도 6.25 전쟁 후에 휴전협정 과정에서 우리는 배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1차 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협상 때도 우리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흔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6.25 때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의 중요한 나라가 된 한국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간의 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우리도 그러한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 참여하려고 해야 하고 만약에 당장 참여가 어렵다면 그때까지는 미국은 하여금 우리 입장을 잘 반영하도록 한미 간의 공조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안보와 무역 투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 통상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문제를 통합 조율할 조직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외교, 국방, 경제 안보가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이슈를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안에서 주고받기식 거래하는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익과 기업 이익을 협업할 수 있는 공동 대응 체제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유수한 통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과 정부 간의
체계적인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정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정부를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지금 우리 대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각계 기업이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경우에 또 효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우리와 이해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주정부라든가 지역구라든가 이익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인 행보를 계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공통의 이해를 갖는 나라들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EU 같은 나라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라든가 무역에 대한 제재, 경제안보 이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새롭게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를 계기로 한러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든가 한러 경제 관계를 복원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다시 기업들이 돌아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할 채비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전문가로서 통찰력 넘치는 강연을 해주신 우리 유성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분 정도 여유 있게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또는 종속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형성을 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외교 관계를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익이 최악의 상태에 빠진 그런 외교 관계를 지난 2년 남짓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위성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합리적인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일단 강연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1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서너 분 질문을 한꺼번에 듣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좀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일기 집권 때는 그 김정은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다가 결국 미국 내에 있는 네오콘이나 군산업 그런데 압력에 의해서 사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기 집권 때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디나 그렇지만 아무리 트럼프라도 뒤에서 어떤 그 압력 보이지 않는 손들의 압력이 있는데 그런 미국 내 네오콘이나 그런 군수산업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 때와 비교해서. 신정부 하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을 쭉 들으면서
차기 정부가 이제 민주당 정부라고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이 방향으로 나가는데 군사, 외교, 경제 관료들이 이 민주당의 이 방향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군사, 외교, 경제 관료들의 저 못된 짓이 얼마나 고쳐질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하노이에서 그 북미 회담할 때 볼턴이 했던 역할을 또 북미 회담 과정에 미국의 매파들이 또 탕진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 하고 그 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완전 배제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던데요. 그리고 상당히 무슨 이스라엘도 가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무슨 자기의 이익을 위한 히토류 사업을 자기에 주면은 자기가 군대를 거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상당히 굉장히 트럼프의 이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와 비슷하게 우리 아까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 간의 평화 과정도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씩 답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1기하고 비교해 볼 때 2기에서의 내부적인 이른바 저항이랄까 방해는 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자신이 1기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기 인선을 어찌 보면 그런 방해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 위주로 짠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1기 때 이른바 트럼프식 표현을 빌리면은 딥 스테이트, 그 정부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자기에 대한 이제 충성파 위주로 인선한다. 지금 그렇게 인선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입니다만, 물론 그래도 이제 어떤 시스테매틱한 구조라는 건 있는 거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일단 1기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밀고 갈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볼턴의 역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나름의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적을 거니까 그런 대비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좀 덜하다. 물론 그런 제약이 거의 없이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초래하는 그 자체의 우려도 있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릴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정부에서 우리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점 과연 따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역시 남습니다. 저도 관료를 해봤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역대 정부가 오고 가고 관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정부 들어온 인카밍 파워 엘리트들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온 정부가 행정부 안에를 장악하는 정도가 이렇게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약간 좀 앞에서는 따르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적었는데 지금 그냥 민주당 정부가 온다면 민주당 정부 이번에 4번째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좀 살려가면서 좀 더 잘해야 될 겁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는 지난번에 과거에 3번 정부를 맡았지만 그 맡기 전까지는 한 60년가량을 보수 일변도의 정부예요. 관료들은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돼 있으므로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관료에 대한 장악 역량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그룹은 보수 정부가 오면 더 열심히 일하고 진보 정부가 오면 좀 덜 하고 하는 거는 거의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4번째니까 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좀 배제되는 상황, 약간 그런 정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패턴이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저는 우리가 일단 한번 염두에 둬야 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로 돌아가면 첫 번에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제약할 가능성은 적고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추진력을 갖는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그게 대입이 되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도 해야 하고 참여하기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사이에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사실 과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협의가 반드시 쉽다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또 오랫동안 미국하고 한 20년가량 일을 해보았는데 그리고 러시아하고 10년가량 일을 해보았는데 좀 큰 나라들은 또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식으로 하는 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유승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제일 저희들이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뭐 여러 번 김정은 얘기를 했고, 자기는 분명히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고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은 지금 몸을 좀 빼고 있지만은 끝까지 빼고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무래도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 뭐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이제 원칙으로 내세우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비핵화를 주장할 수 없으면 핵 군축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미국이 이 북한과의 핵 동결 정도로 협상을 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제일 가능한 협상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북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균형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그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정부에서 이 문제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아마 우리 위 장관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나 혹은 또 전문가들이 어떤 의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저희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고민이 있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 우리는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할 텐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그 두 국가론에 대해서 두 개의 국가론을 가지고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평화적인 두 국가로 만들 수 있으면은 두 국가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리 장관님과 민주당 내 의견들이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외교를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외교가 명분적으로는 국제 평화와 또 인도주의적인 또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목적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 있는 나라들이 외교에 힘쓰는 것은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이번에 어제 우리가 알게 됐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히토리 50%의 지분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알려지고 또 젤렌스키가 거절을 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제외된 상태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반발을 하면서 어제 유럽 정상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서 이미 평화 유지군을 파송하겠다는 의지가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마 동조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국제 외교 간에 또 실제적인 어떤 경제적 이익관계 또 유럽도 속내가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뭐 없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이런 국제 정치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평화 유지군을 파송을 하거나 또 혹은 건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북한 군대가 파송을 한 상황에 우리가 포탄을 몰래 이렇게 다른 제3국을 통해서 뭐 수십만 발, 수백만 발을 보내긴 했지만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간의 직간접적인 대결 구조에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일단 보내긴 보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또 국제평화 유지에 우리도 나름대로 기여해야 될 명분이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의 입장,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입장을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참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간의 핵협상이 있고 핵 동결 제재 완화 식의 결론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질문 중에 당면한 현안 중에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당에서 논의되는 주류적인 담론은 비핵화의 원칙이 끝까지 견지돼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로 가는 도정에서 어떤 중간 단계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목표는 비핵화, 완벽한 비핵화여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동결이나 제재 완화가 어떤 중간 단계로서 나오는 것은 보다도 수용 가능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옵션은 핵무장 자체는 반대하지만 좀 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어떤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전술핵을 어떻게 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전술핵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는 여전히 핵무장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것을 여기다 들여놓느냐 안 들여놓느냐는 문제일 뿐이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 두자는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핵 잠재력 확보 방안인데, 근데 딜레마는 무엇이냐 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결국 미국이라든가 주요한 나라들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 나라들은 핵 무장을 필요할 때 하기 위하여 잠재력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그건 말하자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봅니다. 핵 무장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을 때만 농축 재처리 권한을 허용합니다. 일본이 그런 경우입니다. 핵 무장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허용하는 건데, 우리처럼 필요할 때 무장을 하기 위하여 잠재 역량을 갖추겠다 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아직은 좀 가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만 있을 뿐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협상 동향 또 남북이 참여한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면서 옵션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 무장론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고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식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나라가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하고 전면적인 대립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할 상황에서 핵무장을 관철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론이 크게 분열된 나라입니다. 보수 진보가 크게 분열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OX 문제를 물으면 한 60% 후반대의 사람들이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핵무장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물으면 OX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핵무장을 할 경우에 생겨나는 후과를 동시에 적시하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 보면 36% 정도가 지지합니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여론이 분열되고 보수진보 분열이 심한 나라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다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침체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 더 큰 여론 분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나라가 두 쪽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핵무장을 할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북한이 핵이 있고 핵 협상이 난망시 되는데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 북한 핵을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북한 핵을 대처하는 데서는 핵무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핵을 갖지 않고 미국의 핵 우산을 빌려서 북한의 핵을 대처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핵 균형을 미국 핵을 빌려다가 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 핵은 이른바 확장 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만 북한 핵만 억지하는 건 아닙니다. 확장 억지는 한국이 핵 가진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다 보호해주는 핵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중국,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이 있으면 미국이 막아주게 돼 있습니다. 억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는 사라집니다. 핵무장국한테 확장 억지 주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우리 핵을 가지고 북한 핵을 억지하고 우리 핵을 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핵으로 중국, 러시아 대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확장 억지가 가져오는 그런 맹점들이 있고, 전술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는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오느냐면, 전술핵을 여기다 배치해도 유사시에 사용할까 아니할까 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핵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전술핵은 한반도에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핵무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에도 있고 잠수함 속에도 있고 또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 있는 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국 내에 있는 거나
잠수함 내에 있는 거나 투발 시간 속도는 뭐 수십 분 차이입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옛날에 여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철수하기 전에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싫어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비밀로 하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LD를 개최했는데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되면 그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해왔다. 그런데 남쪽에 핵이 들어와 있는 조건 하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핵이 있는 거다.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핵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 쪽에는 전술 핵이 배치된 상태에서 그냥 한반도 핵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 상태가 과연 좋으냐? 그 여러 가지 관련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저희 당내의 다수 의견은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소수고 대다수는 우리가 종래 남북 기본합의서상에서 규정되었던 통일될 때까지 특수한 관계로서의 두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국제평화 유지와 재건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을 경우에 우리도 나서서 이건 누르면 되지. 그거 아니거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의 존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동맹국의 평화유지군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영국이나 불란서 군대가 평화유지한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런 의사를 피했겠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평화유지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건 건설에 참여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